네, 자연과 인간 생활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소속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정아라입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강의 운영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목 이름이 자연과 인간 생활이죠. 우리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연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합니다. 인간과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관점은 지리학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입니다. 아마 문과 출신, 그중에서 한국지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배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자연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인 환경 결정론. 그러니까 배산임수 같은 풍수지리 사상이 대표적이겠죠. 또 지방마다 기후에 따라 집 짓는 방식이 다른 것들도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 환경은 가능성을 부여할 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한다고 보는 관점인 가능론. 예를 들어 인간이 파나마 운하를 뚫어서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문화 결정론은 집단의 문화적 배경이나 전통이 인간 행위나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국에 유학 가거나 장기간 살게 되었을 때 미국 드라마 안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뉴욕 한복판에 K 찜질방, 뭐 K 푸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런 문화를 즐기는 거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관점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는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성하고 이걸 이용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기질 저하,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피해를 받는 것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한번 퀴즈를 풀어볼게요. 나폴레옹이 혹독한 추위 때문에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다고 보는 관점은 무슨 관점일까요? 네, 환경 결정론이겠죠. 그리고 우공이 산을 결국에 옮겨버렸다라는 한자 상어 들어보셨죠? 이 우공이산은 어떤 관점일까요? 네, 인간이 결국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해낸 거죠. 그러니까 가능론이죠. 그럼 미국에 건너가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문화를 향유하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은 어떤 관점에 해당될까요? 네, 문화 결정론이죠. 생태학적 관점의 예에 대해서 다른 예를 살펴보면 여러분 아랄해에 대해 아시나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랄해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인데 1960년대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대규모 연화 재배를 위해서 아랄해로 들어오는 두 개의 큰 강물을 중간에 차단하고 이걸 농업에 사용한 거죠. 관계용수로 사용하면서부터 아랄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감소하니까 이제 당연히 증발밖에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008년 위성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벌어진 이 폐선만이 이 지역에 과거에 물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이는 공유지의 비극을 나타내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라는 의견이 대두가 됐어요. 지속 가능한 개발은 뭘까요? 개발을 하되 지속 가능한 선 내에서 하자라는 거겠죠. 쉽게 말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황금알을 낳아서 이걸 팔아서 여러분이 이득을 취했는데 아 이거 개수가 너무 작은데 욕심이 나죠? 그래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 얘는 더 이상 황금알을 생성하지 않죠.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환경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보면 이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공원이나 뭐 한강 같은 자연환경이 있기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쾌적한 환경, 맑은 공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는 서비스를 자연이 제공하는 거죠. 아까 아랄해의 경우 아랄해로 유입되는 강의 물을
이용해서 이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농작물을 기를 수 있게 해줘서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물을 무분별하게 끌어 쓰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는 수자원 고갈, 농업 생산량 감소, 아랄의 면적 감소와 해수면 하강 등의 disservice, 그러니까 재해를 불러왔어요. 거의 배를 갈라버린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거의 배를 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득을 취하자. 즉, 아랄해로 유입되는 물의 양, 그리고 증발 등을 통해서 나가는 물의 양 등을 수치화 혹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 범위를 알고 이를 통해서 방출되는 양이 유입되는 양보다 적거나 같게 우리가 이걸 이용한다면 아랄의 해수면은 유지가 됐겠죠. 이러한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다른 예를 또 들어볼까요?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홍대 길거리를 걷다가 발견하고 아디다스 상점에 들어가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대표적인 예죠. 폐플라스틱 문제의 혁신만이 답입니다. 아디다스의 모든 제품에 오션 플라스틱의 사용 비중을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생 플라스틱이고요. 2024년부터 제품에 새로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시가 돼 있어요. 어,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남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 톤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타이타닉호 5,700척을 만드는 양과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중 절반은 한 번만 사용한 후 버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재활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주 플라스틱을 수입하며 재생해왔지만 지난해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 수백 개의 말과 도시에서 재활용하는 양을 줄였고 그중 일부는 재활용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동안 재활용이 감소한다는 건 치명적인 일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약간의 책임의식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판매만을 생각하기보단 말이죠.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을 상상해 보세요. 신발을 신다 닳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재활용해서 새 제품을 만드는 거죠. 아디다스의 루프 공정은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플라스틱이 강가 바다에 버려지는 걸 방지하기도 합니다.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러닝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로 하나만으로 지구를 살릴 순 없지만 모두가 책임을 갖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셨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그냥 생색내기식이 많이 보였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아디다스의 예와 같이 아예 생산 라인을 바꿔버리죠. 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왜 굳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왜 쓸데없는 일종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걸까요? 먼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이 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이 이제 재앙을 불러오기 직전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는 아까 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입각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혁신이 좌우하는 시대죠. 테슬라나 구글처럼요. 지속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못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도 도태됩니다. 그저 그런 기업으로 남아요. 인상을 주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따라서 기업이 이제 환경을 생각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환경 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한 설비와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건 미래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필수적 과정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아까 아라헤이 애처럼 이렇게 위험 수준을 수치화 혹은 양적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 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지구는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에 와 있고 그 위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잘 선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일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 락스트램 그리고 윌 스테픈 이 사람들을 필두로 한 과학자들이 지구 한계 (planetary boundary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어요. 기본적으로 인류가 지구상에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한계 범위를 제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를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그들이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한 전략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시급한 분야들을 찾아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후변화,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대기권의 에어로졸 부하, 해양 산성화, 인과 질소 등의 생지화학적 유량, 담수 소비, 토지 이용 변화, 생물 다양성 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준을 넘으면 지구 환경이 그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일종의 한계값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검은색 대시라인 점선 라인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값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한 양적화하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색깔로 나타나 있는 것이 현재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했던 이 경계값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 경계값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값이 아니라 범위로 제시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안전한 지대고요. 노란색이 불확실성 지대, 그리고 빨간색이 불확실성 지대를 이미 넘어서서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지시하는 거예요. 노란색 불확실성 지대 중에 어느 지점을 우리가 안전한 경계로 삼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불확실성 지대에서 제시된 범위 중 낮은 쪽, 초록색 쪽, 빨간색 쪽이 아니라 이 초록색 쪽을 지구 한계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노란색 지대는 불확실성 지대니까 실제 경계값은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낮은 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높은 쪽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그 경계 수준을 낮은 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지구한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변했다고 세상이 이렇게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 TV, 뉴스 혹은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 그리고 심지어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들의 글에서도 이번에 날씨가 이상한 건 기후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대지방의 과일들을 키울 수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여기 기사에서 보실 수 있듯이 뭐 수십 년 내에 80% 이상 녹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지구 대멸종이 찾아올 것이다. 등등의 많은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2018년 기억나시나요? 그 기상 관측사상 전례 없던 무더위. 진짜 너무 더웠죠? 제가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던 곳이 애리조나 주였거든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름에 최고 기온이 한 48도를 찍는 곳이죠. 그래서 막 애리조나의 여름을 가지고 막 여러 동영상들도 많이 돌아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 안에서 쿠키를 구울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사용하는데 이 쓰레기통마저 녹아버린다. 바깥에 놔뒀더니. 그래서 저는 보통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한국으로 피서를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2018년은 정말 엄청난 여름이어서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아주 줄줄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올해에는 올해 여름에는 전례 없이 또 길게 이어진 장마가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에 비해서 뭔가 이상 기후가 조금씩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마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계에서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지구 온난화, 성층권 오존층 파괴 등등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0년에 과학자 폴 크리첸 그리고 유진 스토머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고 지구의 기능적인 작용들도 아예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인간의 시대를 의미하는 인류세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질 시대로 우리가 도래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의미는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자연환경 그리고 지구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주요 동인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질시대 구분표가 있죠? 이쪽에. 이게 원래 지질시대 구분표인데 가장 최근 시기인 약 11,000년 여기 홀로세 다음으로 인류세를 앤트로포신을 새로운 지질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예요. 이 인류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지구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왔다는데 그게 인류세의 의미인 거죠.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은 지구도 망하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그냥 지식으로서 배우는 것, 미디어에서 접하는 거 말고 개인으로서 그 위기가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기상 이변 말고는 딱히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개개인, 인간으로서 우리한테 지금 당장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실제로 잘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중요한 정책들, 뭐 중요한 것들, 경제 정책, 돈 이런 문제들은 항상 최우선시 되지만 환경 등의 문제는 조금 멀게 느껴져요. 아까 말했던 공유지의 비극에서 보는 것 같이 인간의 시야는 좁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득만 취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인간 개개인이니까 시야가 좁겠죠. 그래서 이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축소해서 지구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명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소위 말해서 3대 악마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명이라는 게임은 자신의 문명을 선택해서 다른 문명과 경쟁하는 게임인데요.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에 시작해가지고 고전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산업시대, 현대시대, 원자시대, 정보시대로 쭉 나아가면서 다른 문명보다 뛰어나게 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 다른 문명들을 다 정복을 해버린다거나 자기 문명의 종교로 뒤덮어버린다거나 외교 승리를 하거나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자신의 문명에서 인류를 이제 우주로 보내버리면 승리하는 등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명 6에는 기존의 문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재밌는 점이 추가되었어요. 바로 환경효과인데요. 여기에는 홍수,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홍수의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여기에 더 재밌는 점은 산업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인류가 그 문명이 발전기를 돌리게 되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발전할 경우에 모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게임상에서의 전 세계의 기온을 상승시켜서 기후변화를 발생시켜요. 자기 문명이 배출한 걸 자기 문명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 문명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결국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거죠. 뭐 일종의 조별과제인 거죠. 게임상에서는 기후변화가 7단계로 나눠지고 이 단계의 수준에 따라서 극지방의 빙하가 높고
해수면 상승이 시작되는 거를 구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자기 문명이 만약에 해안가에 도시를 세웠으면 도시가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죠. 또 이러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 또한 증가합니다. 이것 또한 구현해 놨어요. 따라서 이를 막으려면은 각국의 문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발전 동력을 바꾸거나 탄소 재포집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은 기온 상승을 억제하고 빙하가 녹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발생한 해수면 상승과 빙하 감소는 변하지 않아요. 이제 이걸 실제로 대기과학 박사 과정생인 미국 유튜버가 이 게임을 리뷰한 영상을 보면서 이게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살펴볼게요. 이게 동영상의 원래 언어가 영어라서 유튜브 자동 번역 자막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내용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제 소개를 할 겸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왜 이 수업을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왜 지구환경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여기 키워드 보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고, 네, 어, 지리학, 지구과학인데요. 저는 학부 때는 지리교육과랑 지구환경과학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지리와 지구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저는 지리학 중에 지구 표면, 그러니까 땅, 하천, 산 이런 인간이 살고 있는 지형을 연구하는 지형학을 공부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연구를 뭘 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인 성영배 교수님이 당시에 극지연구소랑 협업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소는 쇠빙선을 가지고 있어서 남극 탐사를 자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극의 해양 투정물 샘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2002년에 발생한 서남극 지역 남극 반도의 라슨 B 빙붕의 대규모 붕괴에 대한 연구를 위한 거였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2002년 1월에는 빙붕이 잘 보이죠, 이쪽에. 그런데 2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3월에는 거의 완전하게 무너진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기후 변화의 징조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샘플 분석을 통해서 이 라슨 B 빙붕이 홀로세 동안 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었던 꽤 안정적인 빙붕이었고 이 견고했던 빙붕이 2002년에 무너진 건 이제 최근에 급격한 기후 변화를 지시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그러다가 박사 학위를 따러 제가 미국 애리조나주로 갑니다. 여기는 건조한 기후대로 사막이 존재하는 그 아까 남극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이렇게 5m가 넘는 선인장도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딱 봐도 메마르죠. 저는 지표면을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막이라서 사막에서 공부하는 것의 좋은 점은 이렇게 재밌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것 말고도 사람의 흔적이 굉장히 잘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사막 언덕에서 매드맥스에 나오는 것처럼 오프로드 차를 운전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 흔적이 사고에 잘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트랙들, 타이어 트랙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잘 남아 있기 때문에 산이나 야외에만 나가도 사막이라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인간에 의해서 이제 어떤 교란을 받지 않은 온전한 땅의 표면에는 사막이어도 생물 유기체들의 군집이 있어서 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교란을 시켰거나
이런 땅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비가 오면은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들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한번 인간 활동에 의해 여기 애리조나 사막 지표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 인간 활동 중에 제가 또 주목한 건 바로 도시화였어요. 애리조나의 주도는 피닉스인데, 어, 이 사막 도시에는 에어컨이 발달하기 전인 1950년대 전에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였다가 이 1950년대 이후로 급속하게 팽창하기 시작해서 이 피닉스시는 미국 도시 팽창의 아이콘인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개발하고 공사하고 건설하고 이렇게 되면서 드러나게 보호받지 못하는 흙표면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노출되면서 토양 침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네, 저는 이 사막 도시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토양 침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제가 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박사과정이랑 석사과정 때 한 연구들이 이 지금 저희 과목에 딱 맞는 주제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주별 학습 내용인데요. 먼저 첫 주는 지금 하는 거와 같이 강의 소개랑 강의 운영 계획.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맛보기로 보여드렸죠. 인류세랑 지구 한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셋째 주부터 일곱째 주까지는 이 지구 한계 각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요. 기후변화, 토지 이용 변화 영역, 질소, 인에 의한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률. 그리고 10월 1일은 추석이라서 휴강이고요. 10월 22일에 첫 번째 퀴즈를 볼 예정이에요. 당연히 배운 것들이 나올 거고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연구 프로젝트 제안과 발표도 있죠. 이게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앞서 배울 것들이 이제 인류세랑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인문 쪽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전환하고 어떠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퀴즈가 다가오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여러분의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수업은 마무리돼요. 이제 성적 평가 방법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평가는 크게 퀴즈 30점,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70점으로 이루어졌어요. 퀴즈부터 보시면 두 번의 퀴즈가 있는데 각각 15점입니다. 아까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기억나시죠? 문제 형식은 객관식, 단답식, 서술형이 섞여 있을 거고요. 공부는 같이 하셔도 되는데 시험도 같이 봐서 답을 공유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블랙보드 내에서 문제 풀을 만들고 거기서 랜덤으로 문제들이 뽑혀가지고 시험지가 생성되는 방식을 택할 거예요. 또 시간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적 평가 방법 보시면 아시듯이 출석이 성적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제가 생각했는데요. 수업을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도 좀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퀴즈에 나오는 문제들은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도 수업 중에 제가 말하는 내용들, 알려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 프로젝트는 먼저 강의를 듣고 각자 관심 있는 연구 주제, 예를 들어서 미디어는 환경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 가능성 정책들 제안과 평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공 정책, 우리나라 모모 도시의 사회 생태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평가, 인간 활동에 의한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주는 영향,
기후변화가 전염병에 미치는 영향 등등 자신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연구 계획을 세워본 후에 자료조사, 분석 등의 연구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학기 말에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 주제여도 되고요.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는 거고요. 발표 형식에도 제한이 없어요. 자유로운 형식이고 예를 들어서 PPT로 발표하셔도 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발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발표 시간에는 제한이 있고요. 다 똑같은 시간을 드릴 거고요. 발표는 상관없지만 최종 연구 보고서의 경우 형식에 맞춰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여기서 다른 점은 중간 보고서는 형식이 자유로워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프로젝트가 좋다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해요. 그죠? 어떻게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할 것인가. 하지만 보고서는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연구 보고서의 경우에는 제가 형식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는 디테일들을 자세히 추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 아까 10월 22일에 퀴즈 하나 보고 나서 이제 제안과 발표 있잖아요. 이때 중간 보고에는 뭘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뭘 할 거냐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개별 과제예요.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연구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안서로 구체화하는 작업은 개별 과제임. 그리고 10월 22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모든 학생은 개별로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시간 제한 있고요. 짧게 드릴 거예요. 모든 30명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는 발표는 총 10점의 가치를 가지며 강사가 5점 만점으로 발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10% 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고 이 중에 5%는 제가 평가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 발표를. 그 듣고 나서 저 학생의 아이디어가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팀으로서 같이 최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 학생의 발표가 마음에 들었어.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A 학생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먼저 허락을 구하고요. A 학생이 허락할 경우에 이 동료 평가 5점 중에 5점을 B와 C는 A에게 B는 5점을 A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건 최대 3명까지 가능하고요. 이 B와 C가 5점을 주게 되면 결국 동료 평가 점수가 A는 15점, B는 0점, C는 0점이 되는 거죠. 5점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A는. 그리고 그러면은 굳이 내가 5점 줄 필요 없이 개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택해서 나쁜 거는 빨리 버리고 베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주식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베팅 시스템이에요. 이 경우에는 5점을 가지고 베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렇게 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3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팀이 확정되면 팀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하는 연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 주인 11월 5일까지 팀원들과 혹은 개인이 어떻게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때 연구 계획서는 자유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중간 보고서니까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퀴즈 2 끝나고 이제 기말에는 최종 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이게 50점이에요. 팀별 혹은 혼자 진행했던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12월 3일, 10일, 17일에 걸쳐 발표하게 되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발표 형식에는 자유가 없지만 시간 제한은 엄격하게 지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질문 세션이 있어요. 최종 발표는 20점이고요. 이 20점에 대해서 10점은 강사 평가, 제가 평가하는 거고요. 10점은 다른 팀의 학생들이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평가 양식서는 제가 추후에 제공을 할 거고요. 학생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다른 팀들이 평가하는데
해당 팀 발표에 잘한 점, 뛰어난 점, 아쉬운 점 등을 적게 되고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냥 해당 팀 발표 평가해서 점수 체크하세요 이러면은 대충 뭐 '아 얘는 7점 줘야지. 이 팀은 뭐 3점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적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동료 평가 시 서로 기준이 너무 달라서 점수를 너무 적게 주거나 많이 줘서 어떤 피해를 입는 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총 점수 할당제를 시행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기준이 되게 깐깐해서 평균을 한 3점 정도로 생각하고 저 팀은 좀 잘했으니까 한 5점 줄게. 못하는 팀은 1점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평균을 5 점으로 치고 잘한 팀은 뭐 9 점, 8점 주고 못한 팀은 한 4점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흔들리죠, 점수가. 예를 A팀과 B팀 중에 B팀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 많고 A팀은 점수를 깐깐하게 주는 사람이 많으면 B팀이 발표할 때 B팀이 발표할 때 점수를 깐깐하게 주는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B팀의 점수는 동료 평가 점수는 낮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발표하는 팀들에 대해서 총 점수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발표하는 팀들에 대해서 다 합을 더했을 때 뭐 한 30 점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총 점수를 할당하기 때문에 그걸 모두 그 안에서 모두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편차가 좀 줄겠죠. 그래서 이러한 할당제를 시행할 거고요. 한 팀의 발표가 끝나고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왜냐면은 평가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안 듣고 평가를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이 결여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드백 사항 어떻게 적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 평가 시트는 기명이지만 이름을 적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12월 17일 이때 모든 팀 혹은 개인은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 최종 결과 보고서, 이게 30 점짜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형식 지켜서 써야 되고요. 이걸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서 양식을 추후에 제공할 거예요.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될 거고요.